같은 날 발표된 두 개의 뉴스는 단순한 산업 지표가 아니라 한국과 일본 중 누가 미래의 기술 질서를 설계할 자격을 갖고 있는지를 가르는 분기선이었다. 2025년 11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반도체 수출 잠정치는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래프는 완만한 회복 곡선을 이미 벗어났고 통계상 상승이라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각도로 치솟았다. 이는 경기 반등이나 일시적 수요 회복의 영역이 아니다. 구조가 바뀌었고 세대가 교체되었으며 한국 반도체 산업이 하나의 사이클을 넘어 상위 단계로 이동했음을 보여주는 신호다. 수출 비중, 물량, 단가가 동시에 움직였다는 점에서 변화는 단편적 호재가 아니라 체계적 전환에 가깝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명확한 숫자가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벌어들인 합산 영업이익 약 100조 원. 이 수치는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니라 국가 산업 구조의 위상을 드러내는 지표다. 두 기업의 이익 규모가 일부 중견국가의 연간 재정과 비교될 정도라는 사실은 한국이 더 이상 추격자에 위치해 있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이익이 발생하고 그 이익이 다시 투자로 연결되며 투자가 기술 격차를 확대하는 선순환이 이미 작동하고 있다. 이것이 일회성이라면 그래프는 이렇게까지 가파를 수 없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한국을 끌어올렸는가가 아니라 무엇이 이 상승을 멈출 수 없는 상태로 만들었는가다. 단순히 메모리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라는 설명은 표면적이다. 핵심은 AI 시대의 병목 지점이 어디에 형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병목을 누가 장악하고 있는지에 있다. GPU가 AI 연산의 엔진이라면 그 엔진의 성능을 실제로 폭발시키는 요소는 고대역폭 메모리다. HBM 없이는 연산 성능은 이론에 머문다. 이 점에서 AI 산업의 실질적 주도권은 연산 칩이 아니라 메모리 공급 안정성과 품질에서 갈린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한국은 이미 결정적인 위치를 선점했다. SK하이닉스는 HBM3를 거쳐 HBM4 개발 단계까지 진입하며 단순한 양산이 아니라 업계 기준을 재정의하는 하는 수준의 수율과 품질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 글로벌 빅테크들이 기다리는 것은 새로운 GPU가 아니라 하이닉스의 생산 일정이다. 이는 시장 수요가 공급자를 기다리는 구조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던 삼성전자 역시 12단 HBM3 양산에 성공하며 의심을 해명이나 설명이 아니라 결과로 지워버렸다. 여기에 디램 가격 상승이 겹치면서 삼성은 단일 축이 아닌 복수의 성장 동력을 동시에 확보했다. 이 모든 흐름은 특정 기업의 성과로 끝나지 않는다. 평택과 용인이 사실상 풀가동 체제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생산 능력이 이미 다음 단계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기술 개발, 대규모 투자, 생산 확대, 매출 증가,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순환 구조가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닫혀있다. 이는 단일 프로젝트가 아니라 산업 생태계 전체가 동일한 리듬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다. 메모리, 파운드리, 장비, 소재, 공정, 후공정이 서로 단절되지 않고 연결된 구조를 갖춘 국가는 많지 않다. 한국은 그 희소한 사례 중 하나가 되었다. 같은 시기 일본에서 발표된 또 다른 뉴스는 이 대비를 더욱 선명하게 만든다. 일본 정부는 라피더스에 대한 추가 지원으로 11조엔, 한화 약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숫자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의 이익 규모와 유사하다. 그러나 이 두 숫자가 의미하는 방향은 정반대다. 한국의 100조 원은 기술이 만들어낸 결과이고 일본의 100조 원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다. 이미 수십조 엔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라피더스의 이 나노 공정 테스트 웨이퍼에서 작동한 칩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수율 0%. 이 한 줄의 데이터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현재 위치를 가장 냉정하게 요약한다. 이 차이는 단순히 기술 격차로 환원될 문제가 아니다. 같은 시점에 삼성과 TSMC는 이 나노를 넘어 1.8나노, 1.4나노를 준비하고 있다. 일본이 아직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공정을 붙잡고 있는 동안 경쟁국들은 이미 다음 단계의 양상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 일본은 장비와 건물, 그리고 예산을 나열하면 첨단, 공정이 완성될 것이라는 착각에 빠져 있다. 그러나 반도체는 장비 산업이 아니라 사람과 경험, 그리고 실패의 누적 위에서만 성립하는 산업이다. 이 지점에서 두 나라의 차이는 단순한 성과 비교를 넘어 산업을 바라보는 사고방식의 차이로 확장된다. 한국은 기술이 다시 기술을 만들어내는 구조에 진입했고 일본은 세금을 투입하지 않으면 실패를 인정해야 하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 간극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종류의 차이가 아니다. 오히려 시간이 흐를수록 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차이다. 그리고 바로 이 구조적 차이가 앞으로 어떤 선택이 가능하고 어떤 선택이 불가능한지를 이미 결정해버린 상태다. 이 변화가 일시적 반등인지 아니면 구조적 보약인지를 가르는 기준은 하나뿐이다. 상승이 단일 변수에서 발생했는가? 아니면 여러 축이 동시에 움직였는가이다. 2025년 11월 반도체 수출 수치는 단순히 많이 늘었다는 차원에서 해석될 수 없다. 물량, 단가, 제품 구성, 수요처가 동시에 변화했다는 점이 핵심이다. 만약 이 성장이 특정 고객의 일시적 재고 보충이나 단기 가격 상승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면 그래프는 이렇게까지 수직에 가까운 형태를 보일 수 없다. 완만한 회복 곡선이 아니라 기울기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은 산업 내부에서 작동하는 힘의 성격이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먼저 수출 구조를 보면 한국 반도체는 다시 명확한 주도적 위치를 차지했다. 이는 단순한 점유율 회복이 아닌 AI 시대 핵심 자원으로 분류되는 고부가 메모리의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수출 단가 자체가 다른 차원으로 이동했다. 같은 물량을 팔아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이익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이 변화는 통계상 수출 증가라는 단어 뒤에 숨겨져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산업 체질이 바뀌었다는 신호에 가깝다. 합산 영업이익 약 100조 원이라는 숫자는 이 체질, 변화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이익이 크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이 이익이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졌느냐이다.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존하며 금리와 환율 변동성도 높은 상황에서 이 정도의 이익이 나왔다는 것은 외부 환경에 덜 흔들리는 구조로 진입했다는 의미다. 즉, 한국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시장 상황에 끌려다니는 위치가 아니라 시장의 방향을 결정하는 축으로 이동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이익의 성격이다. 반기 호황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보통 배당이나 일회성, 보너스로 소진된다. 그러나 현재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이익은 다시 투자로 연결되고 있다. 대규모 설비 투자, 차세대 공정 연구, 인력 확보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이 이익이 소모성 자원이 아니라 진폭장치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단계에 진입하면 성장은 더 이상 외부 자극이 아니라 내부 논리에 의해 지속된다. 평택과 용인의 가동 상황은 이 내부 논리를 잘 보여준다. 풀가동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주문이 많다는 뜻이 아니다. 이미 중장기 수요를 전제로 한 생산 계획이 설정되어 있고 그 계획에 맞춰 인프라가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다. 이는 단기 수요가 꺼진다고 해서 쉽게 멈출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동정, 장비, 인력, 공급망이 하나의 리듬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관성 자체가 산업을 앞으로 밀어낸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국이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성공을 재생산할 수 있는 구조를 완성했다는 점이다. 메모리 부문의 성과가 파운드리 투자로 이어지고 파운드리 경쟁이 다시 공정기술과 장비 생태계를 자극하며 그 결과가 다시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 전반의 경쟁력으로 환류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다. 이 연결고리는 어느 한 기업이 빠진다고 해서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경쟁하면서도 동시에 같은 생태계를 공유하는 구조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구조적 도약은 외부에서 쉽게 모방할 수 없다. 자본만으로는 불가능하고 장비만으로도 불가능하다. 오랜 시간에 걸쳐 축적된 공정 경험, 수율 개선의 실패, 기록, 그리고 이를 공유할 수 있는 산업 문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이미 2단계에 도달해 있다. 그래서 이번 수출 수치는 좋은 성적표가 아니라 이미 넘어선 경계선을 확인하는 지표에 가깝다. 반면 이와 대비되는 다른 선택지들은 여전히 수치만을 나열하며 선거를 기대하고 있다. 투입된 예산, 건설된 공장, 도입된 장비의 규모는 커질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산업의 다음 단계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이런 방식은 실제 성과가 나오지 않을수록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하게 만드는 구조를 낳는다.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날수록 확대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한쪽은 스스로 굴러가기 시작한 구조에 들어섰고 다른 한쪽은 계속 밀어야만 움직이는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가르는 병목은 연산이 아니라 대역폭이며 이 병목을 누가 통제하느냐가 권력을 결정한다. GPU가 아무리 고성능으로 진화해도
연산 결과를 즉시 처리하고 이동시키지 못하면 성능은 종이에 남는다. AI 워크로드에서 실제 병목은 연산 유닛의 개수가 아니라 메모리 접근 지연과 대역폭이 이 구조적 한계 때문에 고대역폭 메모리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요소가 되었고 HBM은 단순한 부품을 넘어 시스템 성능을 규정하는 기준으로 자리 잡았다. 이 변화는 기술 트렌드가 아니라 설계 전제의 이동에 가깝다. HBM의 특성은 공급자가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하도록 만든다. 범용 메모리와 달리 HBM은 패키징, 열 관리, 신뢰성, 수율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한다. 단일 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공정과 후 공정이 결합된 결과물이다. 이 과정에서 한 번의 실패는 단순한 손실이 아니라 수율, 곡선 전체를 흔든. 그래서 HBM은 설계하면 되는 제품이 아니라 경험이 쌓인 기업만이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제품이 된다. 이 지점에서 경쟁은 가격이나 마케팅이 아니라 시간과 축적의 싸움으로 변한다. 바로 이 영역에서 한국 기업들은 이미 기준선을 바꿔놓았다. SK하이닉스는 HBM3E를 거쳐 HBM4 개발 단계로 이동하면서 단순히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요구, 속도를 앞질렀다. 이는 기술 로드맵의 문제가 아니다. 실제로 전 세계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하이닉스의 생산 스케줄을 기준으로 자사 AI 인프라 계획을 조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보여준다. 수요자가 공급자를 기다리는 구조는 흔치 않다. 이 구조가 형성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HBM 시장에서의 주도권이 이미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한때 기술력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었던 삼성전자 역시 이 흐름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12단 HBM3 양산 성공은 단순한 비술 시연이 아니라 대량 생산 환경에서의 안정성을 입증한 사건이다. HBM은 만들 수 있다와 지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사이에 큰 간극이 존재한다. 삼성은 이 간극을 생산으로 메웠다. 여기에 D램 가격 상승이라는 외부 요인이 더해지면서 삼성은 HBM과 범용 메모리라는 두 축에서 동시에 수익성을 확보했다. 이는 특정 제품 의존도를 낮추면서도 전체 메모리 시장의 보묘토의 방향성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섰다는 뜻이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HBM이 단순히 수익성이 높은 제품이라는 점이 아니다. HBM은 AI 생태계 전체의 속도를 결정한다. GPU 제조사가 아무리 공격적인 로드맵을 제시해도 그 성능을 뒷받침할 HBM이 없다면 일정은 지연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메모리 공급자가 시스템 설계 논의의 중심으로 이동하게 만든다. 한국 기업들은 이제 고객의 요구를 수동적으로 받아 생산하는 위치가 아니라 어떤 성능 조합이 가능한지를 먼저 제시하는 위치에 있다. 이 차이는 협상력에서 그대로 드러난다. HBM 시장의 또 다른 특징은 진입장벽이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진다는 점이다. 초기에는 기술 격차가 수치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양산 단계에서의 미세한 수율 차이는 공급, 안정성의 차이로 확대되고 이 차이는 다시 고객 신뢰의 격차로 누적된다. 한번 공급망에 편입된 HBM 공급자는 쉽게 교체되지 않는다. 검증 비용과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이 구조는 선도업체에게 시간이 곧 방패가 되도록 만든 한국이 확보한 우위는 단기 기술 리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방어 가능한 위치다. 반대로 이 병목을 확보하지 못한 국가는 AI 산업에서 주변부로 밀려난다. 연산 칩을 설계하든 시스템을 조립하든 핵심 메모리 공급에 접근하지 못하면 일정과 성능에서 제약을 받는다. 이 제약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경쟁 탈락으로 이어진. 그래서 HBM을 둘러싼 경쟁은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니라 누가 AI 시대의 속도 조절 장치를 쥐느냐의 문제로 변했다. 이 점을 간과한 전략은 아무리 거창한 계획을 내세워도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지금 한국이 차지한 위치는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메모리 중심의 산업 구조, 장기간 축적된 공정 경험, 그리고 실패를 감내하며 수율을 끌어올려온 시간의 합이다. 이 요소들은 단기간에 복제될 수 없다. 그리고 바로 이 비가역성이 HBM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격차가 단순한 기술 경쟁을 넘어 전략적 비대칭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다. 이 비대칭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때 그 영향은 메모리 시장에만 머물지 않게 된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재를 설명하는 핵심은 성공이 아니라 성공이 다시 성공을 만들어내는 구조가 이미 닫혔다는 점이다. HBM을 중심으로 형성된 기술 우위는 단일 제품의 경쟁력을 넘어 산업 전체의 작동 방식을 바꿔놓았다. 고부가 메모리에서 발생한 이익은 단순히 재무제표를
개선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이익은 즉시 설비 투자와 차세대 공정 개발로 환유되고 그 투자는 다시 수율 안정과 생산 능력 확대로 이어진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기술 격차는 직선이 아니라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진다. 중요한 것은 이 순환이 외부 자극 없이도 스스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삼성과 SK 하이닉스의 경쟁 구도는 이 순환을 더욱 가속한다. 두 기업은 시장에서는 경쟁자지만 산업 생태계 차원에서는 동일한 기반 위에 서 있다. 인력풀, 협력사, 장비 경험, 공정 노하우가 분리되지 않고 공유되는 구조 속에서 한쪽의 성과는 다른 쪽의 기준을 끌어올린다. 이는 내부 소모전이 아니라 집단적 학습 효과를 만들어낸다. 결과적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일 기업의 역량을 넘어선 집합적 기술 자산을 축적하고 있다. 이 집합적 자산의 핵심은 속도다. 기술 개발 속도, 의사결정 속도, 투자 집행 속도가 동일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있다. 수익성이 확인되면 투자는 지체 없이 실행되고 공정, 개선은 다음 세대 제품에 즉각 반영된다. 이런 구조에서는 기술 로드맵이 계획이 아니라 실행이 된다. 반면 여러 이해관계가 분산되고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구조에서는 같은 속도를 낼 수 없다. 격차는 여기서 발생한다. 평택과 용인에서 나타나는 생산 밀도는 이 구조의 물리적 표현이다. 풀가동에 가까운 상태라는 것은 단순히 주문이 많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는 이미 다음 단계의 수요와 제품 구성이 내부적으로 합의되었고 그에 맞춰 공정과 설비가 배치되어 있다는 뜻이다. 생산이 현재를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상태는 일시적 호황과 구분된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기 조정이 와도 전체 흐름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이 선순환 구조는 메모리에서 파운드리로, 파운드리에서 다시 시스템 반도체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다. 메모리에서 확보한 자본과 기술 신뢰는 파운드리 공정, 투자로 이어지고 파운드리 경쟁력은 다시 패키징과 패스트, 소재와 장비 분야의 고도화를 촉진한다. 각각의 영역이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계로 묶여 작동한다. 이 연결성은 외부에서 보기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경쟁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든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력의 흐름이다. 한국 반도체 산업은 단순히 사람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엔지니어들은 특정 공정이나 제품에 고정되지 않고 세대 교체 과정 속에서 경험을 축적한다. 실패와 개선이 반복되면서 노하우가 개인에 머무르지 않고 조직과 생태계로 흡수된다. 이 과정은 시간이 걸리지만 한번 형성되면 외부 충격에 강하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기술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자본을 투입하는 방식이 통하지 않는다. 자본은 촉매일 수는 있지만 이미 작동 중인 순환을 대체할 수는 없다. 한국 반도체 산업이 확보한 것은 특정 기술 노드의 우위가 아니라 우위를 지속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다. 이 메커니즘이 유지되는 한 경쟁은 단발적인 추격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격차는 수치로 측정되기보다 시간으로 측정된다. 몇 년 뒤를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준비가 이미 생산과 투자로 연결되고 있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현재의 성과를 소진하는 단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다음 세대를 위한 전제 조건을 하나씩 고정시키는 단계에 있다. 이 흐름이 유지되는 동안 외부에서 아무리 공격적인 계획을 내놓아도 같은 속도로 따라오기는 어렵다. 그리고 바로 이 시간의 비대칭이 경쟁 구도의 성격을 서서히 바꾸기 시작한다. 라피더스는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시작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프로젝트에 가깝다. 일본 정부가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11조에는 규모만 보면 인상적이다. 그러나 반도체 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자금이 어떤 축적 위에 얹히느냐다. 라피더스가 직면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본 부족이 아니라 공정 경험의 공백이다. 이미 수십조 엔이 투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나노 공정, 테스트 웨이퍼에서 작동한 칩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기술적 출발선에조차 도달하지 못했음을 보여준다. 수율 0%는 단순한 실패 수치가 아니라 학습 곡선 자체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증거다. 첨단 공정에서 수율은 우연이나 장비 도입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수천 번의 미세한 조정과 반복된 실패를 통해서만 점진적으로 개선된다. 이 과정에서 축적되는 것은 매뉴얼이 아니라
현장에서만 공유되는 암묵지다. 레키더스는 이 암묵지를 만들어낼 인적 자산을 보유하지 못했다. 일본은 1990년대 후반 이후 설계 인력, 공정, 엔지니어, 제조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상실했다. 비용 절감과 구조 조정이 반복되는 동안 경험은 해외로 이동했고 공백은 20년 이상 누적되었다. 이 공백은 예산 항목으로 환산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장비와 건물이라는 가시적 요소에 집착해왔다. 첨단 EUV 장비를 들여오고 최신식 공장을 세우면 공정이 따라올 것이라는 사고방식이다. 그러나 장비는 조건이지 해답이 아니다. 동일한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순서로 최적화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극단적으로 갈린다. 삼성과 TSMC가 2나노를 넘어 1.8나노, 1.4나노를 준비하는 동안 라피더스는 여전히 이론적으로만 존재하는 공정을 붙잡고 있다. 이는 기술 격차라기보다 경험 격차의 문제다. 인력 문제는 이 구조적 한계를 더욱 고착화한다. 일본 정부는 올해 해외 인력 2,000명 채용을 목표로 내세웠지만 실제 일본행 계약을 체결한 전문 인력은 극히 제한적이다. 그마저도 핵심 공정 엔지니어가 아니라 주변 영역에 머물러 있다. 첨단 공정의 수율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은 단순히 연봉 조건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보상 체계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경험이 다음 세대 기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태계다. 이 점에서 일본은 선택받지 못하고 있다. 라피더스의 목표 설정 자체도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 공정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 나노를 선언하는 것은 운전 경험이 없는 사람이 F1 출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는 도전적인 목표라기보다 공정산업의 특성을 오해한 결과다. 반도체 수율은 선형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 초기 실패를 견디며 경험을 축적한 조직만이 일정 임계점을 넘을 수 있다. 라피더스는 이 임계점에 접근하기 위한 시간과 인력을 동시에 결여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자금 투입은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구조를 고착화한다. 성과가 나오지 않을수록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예산은 다시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한 방패로 사용된다.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투자가 실패로 확정되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멈출 수 없는 상태에 들어갔다. 이는 산업정책이 아니라 정치적 부담을 관리하기 위한 재정 운용에 가깝다. 결과적으로 라피더스는 기술 개발 프로젝트라기보다 실패를 지연시키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공정이 진전되지 않아도 예산이 투입되는 한 진행 중이라는 상태는 유지된, 그러나 반도체 산업은 진행 중이라는 상태만으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수율이라는 냉정한 숫자가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리고 이 숫자가 움직이지 않는 한 투입되는 자원은 축적이 아니라 소모로 남는다. 이 구조가 지속될수록 일본이 회복해야 할 격차는 기술이 아니라 시간 그 자체로 변해간다. 일본이 라피더스를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멈추는 순간 모든 선택이 실패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라피더스에 대한 추가 지원은 전략적 결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선택지가 소진된 상태에서의 연명에 가깝다. 이미 수십조 엔이 투입된 프로젝트를 중단하는 순간 일본 정부는 지난 결정들의 오류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니라 장기간 유지되어 온 산업 전략 전체가 잘못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래서 일본은 성과 여부와 무관하게 자금을 계속 투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들어갔다. 여기서 논리는 기술이 아니라 정치다. 이 구조는 비용의 성격을 바꾼다. 초기 투자 단계에서는 자본이 미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한다. 그러나 일정 시점을 넘어서면 동일한 자본은 과거 결정을 방어하기 위한 비용으로 전환된다. 레키더스가 바로 그 지점을 통과했다. 수율 0%라는 결과가 반복되는 상황에서도 예산이 늘어나는 이유는 성과를 기대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확정하지 않기 위해서다. 이때부터 투입되는 자금은 산업 경쟁력과 무관해진다. 정책 결정 구조 역시 이 악순환을 강화한다. 일본의 산업 정책은 다소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얽힌 합의 구조를 전제로 한다. 이 구조에서는 빠른 수정이나 방향 전환이 어렵다. 한번 결정된 프로젝트는 쉽게 되돌릴 수 없고 수정은 곧 책임 소재 논쟁으로 이어진다. 결과적으로 정책은 유연성을 잃고 관성에 의해 움직인다. 레키더스는 기술 프로젝트가 아니라 관성이 작동하는 정치적 구조물에 가까워졌다. 이 과정에서 현실 진단은 점점 왜곡된다. 외부에서는 수율 0%라는 명확한 지표가 존재하지만 내부 보고에서는 진행 중, 기반 구축 단계, 장기 프로젝트라는 표현이 반복된다.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언어가 축적되면서
정책 판단은 데이터가 아니라 표현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는 기술 산업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다. 반도체 공정은 낙관적 해석을 허용하지 않는다. 수율은 숫자로만 말한다. 더 큰 문제는 이 구조가 다른 선택지를 차단한다는 점이다. 라피더스를 계속 밀고 나가면 재정 부담은 누적되고 부담은 다른 산업 영역의 투자 여력을 잠식한다. 반대로 라피더스를 포기하면 일본은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완전히 이탈하게 된다. 겉으로 보면 두 가지 선택지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느 쪽도 비용 없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 상태에서의 정책은 전략이 아니라 피해 관리에 가깝다. 이와 달리 한국의 선택 구조는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한다. 성과가 확인되면 투자가 확대되고 성과가 없으면 조정이 이루어진다. 이 과정에서 실패는 은폐의 대상이 아니라 학습의 재료로 사용된다. 차이는 단순히 기술력에서 나오지 않는다. 실패를 처리하는 방식, 그리고 그 실패를 다음 단계로 전환하는 구조에서 나온다. 일본은 실패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고 있고 한국은 실패를 흡수해 경쟁력을 축적하고 있다. 라피더스가 상징하는 것은 특정 기업의 실태가 아니다. 이는 일본 산업 정책 전반이 직면한 구조적 한계다. 경험의 공백을 자본으로 덮으려는 시도, 의사결정의 지연, 책임 회피를 전제로 한 합의 구조가 결합되면서 정책은 점점 자기 보존을 목적으로 움직인다. 이 상태에서는 기술 격차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격차가 확대되는 속도를 늦추는 것조차 어려워진. 결국 일본은 선택하지 않는 선택을 계속하고 있다. 멈추지 못하고 방향을 바꾸지 못하며 결과를 인정하지 못하는 상태다. 이 정체는 숫자보다 먼저 구조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아무리 많은 예산이 투입되더라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다. 이 지점에서 문제는 더 이상 개별 프로젝트의 성패가 아니라 일본이 산업 경쟁을 어떤 방식으로 정의하고 있는가로 이동한. 구마모토는 일본 반도체의 부활이 아니라 일본 기술 생태계가 얼마나 비어있는지를 드러내는 사례에 가깝다. 일본 언론은 구마모토 공장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반도체 산업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그러나 이 서사는 공정 숫자와 구조를 조금만 들여다보면 즉시 무너진다. 구마모토 1공장은 12에서 16나노 공정을 담당하고 이 공장은 6에서 7나노 생산을 맡는다. 이 노드들은 AI 시대의 핵심 공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첨단 경쟁의 중심이 아니라 공급 부족을 완화하기 위한 안정화 라인에 가깝. 이를 최전선으로 포장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를 이미지로 대체하려는 시도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운영 주체다. 구마모토 공장은 일본 기업의 기술 부활을 상징하지 않는다. 체제적인 설계, 공정 관리, 생산 운영은 TSMC가 담당하고 있으며 일본은 토지와 보조금을 제공하는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는 국내 기술 축적과는 별개의 문제다. 해외 기업이 일본 땅에서 공장을 운영한다고 해서 일본의 기술 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공정의 핵심은 여전히 외부에 있고 일본 내부로 이전되는 것은 제한적이다. 인력 구성은 이 현실을 더욱 명확하게 보여준다. 구마모토 공장의 근로자 중 약 70%가 외국인이라는 사실은 일본 내 해당 공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기술은 사람을 통해 축적되는데 그 사람이 외부에 있다면 경험 역시 외부에 머문다. 이런 구조에서는 공장이 돌아가더라도 기술 생태계는 비어있게 된다. 생산은 이루어지지만 학습은 축적되지 않는다. 이 점에서 구마모토는 일본 반도체 산업의 한계를 상징한. 일본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물량을 유치하고 단기적인 공급 안정 효과를 얻을 수는 있다. 그러나 이는 산업 패권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첨단 반도체 경쟁은 누가 더 많은 칩을 생산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다음 세대 공정을 설계하고 주도하느냐의 문제다. 구마모토는 이 경쟁에서 일본을 한 단계 앞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례는 일본이 선택한 전략의 방향성을 드러낸다. 기술을 직접 축적하기보다는 외부 기업을 유치해 생산, 공백을 메우는 방식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국내 기술 역량의 공백을 더 고착화한다. 외부 기업에 의존하는 구조가 지속될수록 내부에서 공정을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 이 과정에서 산업 주도권은 자연스럽게 외부로 이동한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하면 이 차이는 더욱 선명해진다. 한국은 외부 기업의 생산 거점이 아니라 기술 개발과 양산의 중심이다. 메모리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운영하며
공정 경험이 국내에 축적되고 순환된다. 이 구조에서는 공장 하나가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움직인다. 반면 구마모토는 단일 공장의 가동 여부가 곧 산업의 선패처럼 포장된다. 이는 스케일의 문제 이전에 구조의 문제다. 구마모토를 둘러싼 담론은 일본이 처한 현실을 반영한다. 첨단 공정에서의 경쟁력을 회복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 인력과 경험의 공백은 크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부활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가장 낮은 단계의 대안이다. 그러나 이 대안은 기술 패권과는 거리가 멀다. 생산은 이루어지지만 주도권은 외부에 남는다. 이 상태가 지속되는 한 일본 반도체 산업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되는 단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산업의 미래가 현재의 가동률이나 투자 규모로 결정되지 않는다. 누가 기술을 설계하고 누가 그 설계를 반복하며 개선할 수 있는지를 보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구마모토가 상징하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 아니라 일본이 더 이상 중심으로 돌아오기 어려운 위치에 서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이 위치는 단일 공장이나 추가 보조금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다. 지금의 격차는 성과의 차이가 아니라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의 차이로 굳어지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같은 트랙 위에서 속도를 겨루고 있지 않다. 한쪽은 이미 다음 단계를 전제로 움직이고 있고 다른 한쪽은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계산하고 있다. 이 차이는 기술 노드나 투자 금액보다 먼저 시간에 배치에서 드러난다. 한국은 이미 5년 뒤의 수요와 공정을 전제로 설비와 인력을 조정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금 투입한 자금이 실패로 규정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 HBM을 중심으로 한 한국의 위치는 이 시간 격차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다. 엔비디아,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산 HBM에 대한 의존도를 빠르게 높이고 있다는 사실은 단순한 수요 증가가 아니다. 이는 이들 기업의 중장기 AI 인프라 로드맵이 이미 한국의 공급 능력을 전제로 설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번 이런 구조가 형성되면 공급망을 변경하는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때부터 경쟁은 기술 개발이 아니라 기존 관계를 깨트릴 수 있느냐의 문제로 이동한다. 이 구조 속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단순한 부품 공급자가 아니다. AI 인프라의 핵심 구성 요소를 통제하는 위치에서 시스템 설계 논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는 메모리 기업이 전통적으로 차지해온 역할과는 다른 차원이다. 기술 로드맵, 생산 일정, 수율 안정성이 곧 고객사의 전략 일정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한국 기업들은 일정의 기준점으로 기능한다. 이 기준점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정된다. 반대로 일본은 선택지의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 레키더스를 계속 유지하면 재정 부담은 누적되고 중단하면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의 탈락이 확정된다. 구마모토와 같은 외부 기업 유치 모델은 단기적 안정은 제공하지만 장기적 주도권을 회복할 수 있는 경로를 열어주지는 않는다. 이 상태에서 일본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벌어진 격차가 더 빠르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에 가깝다. 그러나 관리와 경쟁은 다른 개념이 한국이 처한 위치는 이와 다르다. 기술, 생태계, 시장이라는 세 가지 축이 동시에 작동하고 있다. HBM의 사실상 독점적 지위, D램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익성 강화, 파운드리 회복 움직임이 겹치면서 복수의 성장 엔진이 동시에 회전하고 있다. 여기에 소재, 장비, 부품, 테스트, 후 공정까지 국가 한위의 공급망이 연결되어 있다. 이 구조는 단일 기업이나 단일 정책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랜 시간 축적된 선택들의 결과다. 이 조합이 의미하는 것은 명확하다. 지금 한국이 차지한 위치는 단기간에 대체되기 어렵다. 기술을 따라잡는 것과 기술이 만들어내는 생태계를 따라잡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후자의 경우 시간은 압축되지 않는다. 일본이 잃어버린 20여 년의 공백은 단순히 예산을 투입한다고 해서 메워지지 않는다. 경험은 복제되지 않고 실패의 기록은 외주화될 수 없다. 이 시점에서 경쟁의 성격은 완전히 바뀐다. 더 잘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누가 중심에 있고 누가 주변부로 밀려나는가의 문제다. 한국은 이미 AI와 첨단 반도체 산업의 중심축에 올라섰고 일본은 그 중심으로 진입하기 위해 지불해야 할 비용과 시간이 감당 가능한 범위를 벗어난 상태에 가깝다. 이 비대칭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단단해진다. 지금 흐름을 단순한 국면으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일시적인 우위가 아니라 구조가 고정되는 과정에 가깝다. 기술이 기술을 낳고
시장이 시장을 확장시키는 구도 속에서 한국은 이미 다음 국면의 출발선에 서 있다. 반면 일본은 여전히 출발선을 찾고 있다. 이 간극이 어떤 선택을 가능하게 하고 어떤 선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지는 이미 현재의 데이터 속에 드러나 있다.